14주차 3교시는 DCF 방식을 적용한 NOI 평가 방식과 EV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인데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에서 이제 NOI가 두 번째 이제 본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년도 순영업이익 에비타를 가중평균한 자본 비용으로 나누면 그냥 기업 가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그 원리를 보니까 이 에비타 영업 관련된 순영업이익 을 가지고 이 가중평균한 비용을 이렇게 0차년도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해버리면 이 수학적 변환을 하는데 이건 수학자에 의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1 플러스 K0의 자성 이게 그냥 K0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그냥 직관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내가 업종별로 다른데 1년에 음식점업이다. 그러면 1년에 만약에 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한 3천만 원 할까요? 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업종 평균, 가중 평균 자본은 0.1이면 이거는 3억짜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료비가 적게 드는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은 이게 0.0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출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이 스케일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업종마다 이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해서 가치평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뭔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영어로 앞에 이니셜을 이제 따면 WACC 왁이 됩니다. 왁, 왁 이렇게 되는데, 자 거기서 왜 이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자금을 해가지고 자산을 이제 만드는데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채라는 금액과 자본의 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 부채에서의 그 비용, 부채의 채권 금리죠 하고, 그 다음에 자본에서 자기 자본 비용을 어떻게 보면 비율을 가지고 평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6이고 이게 자본이 4의 비율이다. 그러면 평균을 낼 때 KD에다가 전체 요 10에서 여기 10이 되겠죠. 그 중에 부채가 6이라는 거고 여기 10에서 자본 비용이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즉 비율에 의해서 평균 이 요 금리와 요 금리의 전체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요만큼 있고 만약에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 6개는 어때요? 이 6개의 그 기둥, 스틱은 이게 KD고 그 다음에 KE는 4개라는 거죠. 4개. 그러면 KE가 6개면 요까지가 KE지 않습니까? 요 6개는 요 면적이 되는 거죠. 요거와 KE는
요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의 전체 평균은 뭐 이 정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냐 이거죠. 평균이. 그 평균이 이 KD에다가 비율을 곱해주고 전체에서 이 KD가 있는 비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KE는 이 전체에서 비율을 곱해주고 그런데 이 KD가 뭐냐면 부채 비용은 나라에서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법인세 감면 비율이 0.3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0. 요 전체 합이 0.7만큼만 이 KD를 반영을 해주면 되는다. 거기다가 이 비율을 곱해주면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앞에 가중 평균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거는요 비율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걸 우리는 가중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NOI 방식에서는 에비타에다 그냥 이 부채와 자본의 그 전체 금리를 그 평균 금리를 나눠주면은 그걸 우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가 자본이거든요. 이 전체 자본에서 이 전체 자본을 했을 때 이 자본 비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 비율을 가지고 평균을 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인데 이게 이렇게 책입니다. 5%라는 부채가 6개와 그 다음에 10%라는 자본 배당률을 가진 4개를 그러면 5%와 10%인데 이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산술 평균은 0.05 곱하기 600에 0.1 곱하기 이렇게 1000 이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가중평균은 0.05에다가 비율로서 그리고 0.1에다가 비율로서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율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중평균으로 즉 비율을 가지고 이거와 이거의 평균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요거는 5, 6, 30 여기는 어떻게 되죠? 40 그러면 1000분의 7이 70이 되죠. 그럼 7%네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10분의 5, 6, 30 0.03이고 이건 10이고 이건 10분의 0.0 0.4가 되죠. 한번 볼게요. 0.4 0.4고 이거는 0.3이 되죠. 그러면 10분의 0.7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0.07이고 이것도 0.07이죠. 같죠?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중평균 그때 그 가중평균이 뭐냐? 비율로서 평균을 낸다. 기하평균은 앞에서 봤듯이 그 그래프상에서 그 면적을 가지고 평균을 낸다. 이런 거를 근데 평균의 결과값은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법인세를 탕감을 해주니까 0.3만큼 탕감을 하니까 실제로 이게 5에다가 0.5%에다 0.7을 곱해주면 그만큼이 탕감이 되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산술평균을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평균을 하면 요만큼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습니다. 그래서 그 NOI 방식을 봤더니 이 타인 자본 비용은 어디서 되느냐? 이 그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이 영업 이게 이제 이렇게 손익계산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걸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여기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이 나왔고, 법인세 비율 요거 나왔고, 여기다가 이제 그걸 감안하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그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배당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배당 비용이 이게 K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익계산서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NY에서 그럼 실제로 이 타인 자본 비용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그 정권에 들어가면 거기에 금융에 가면 시장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기에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시장 금리가 있고 CD 금리가 있고요. 이걸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은행 이자 여기 CD 금리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은행 이자고, 그런데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비용은 뭐가 되냐면, 여기 회사채 발행 비용에가 3년 돼 있는데, 회사가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이 금리가 바뀌는데, 자, 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좋은 걸 기준으로 보니까 금리가 1년에 3년 후에 쳐주는 금리를 보니까 2.21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위험 이자율은 뭐냐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데 무위험이라도 이율은 있다는 거죠. 회사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네. 그 다음에 이게 은행에서 양도선 예금, 은행이 발행을 하는 채권이라 보면 돼요. 은행에서 돈을 예치하고, 은행이 돈을 예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서를 발행한 거를 이제 보통 양도선 예금 정서라고 하는데, 뭐, 은행에 자기가 돈을 예치했다고 하고, 뭘 발행하죠? 수표를 발행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양도선 예금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만약에 은행이 예치를 하고 언제 적겐하고 그 지불 보증을 하면 회사채인데, 이제 이게 기업어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고 발행해서 언제까지 돈을 거기에 가서 찾으면 된다. 그때 금리는 이 정도로 해줄게 하는 게, 이 정도 금리가 은행보다는, 나라보다는 기업이 망할 확률이 있으니까 금리를 더 쳐주는 겁니다. 2.21 그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보면 이 자본은 equity라고 하고 부채를 debt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자금 capita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캐피탈 금융할 때는 부채하고 자본을 합한 거라 보면 되고요. 이런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현물자산 에셋을 만들죠. 순영업이익은 NOI,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순영업 이익이 그 에비타에다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제 그 이렇게 도출하는 걸 보면 거기에는 이제 KD에 대해서 그 부채의 비중과 그 다음에 KE에 대해서 자기 자본 비용에서 자본의 비중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느냐? 그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적으로 주식을 이제 주주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받죠. 그 배당률이 결국은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당을 받는데 그 여기 보면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거 보면 주주 요구 수익률에서 성장률을 빼고 내년 배당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K는 우리가 그 기업의 그 가치분에 그 배당금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성장률을 더하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성장률을 일단은 제하고 주주 요구 수익률이죠. 결국은 그 주주가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배당 요구 수익률인데 그거는 이제 기업 가치분의 내년 배당금인데 그 배당금을 이거를 사실은 주가분의 주당 순이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주식 우리 그 정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업마다 PER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면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거든요. 주당 이 주당 순이익 여기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 가는 겁니다. 주가분의 1이거든. 결국은 PER을 알면 어떻습니까? PER을 알면 그 PER을 여기다가 분의 1이 이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원하면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하면은 그 성장률을 이렇게 대주면 이게 결국은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 자산, 결정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KE는 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이게 expected 그 다음에 RF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가 그 국채에 대한 이제 자본 비용이죠. 국채율이죠. 그래서 그게 앞에서 우리가 네이버에 보면 1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주식 베타인데 이게 우리가 코스피 대비 그 해당 회사의 주가의 변동률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렇게가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보면 PER만 알면 PER을 분의 역수가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자 그렇다면 일단 자기 자본 비용을 산출하는 게
배당 평가 모형과 자본 자산 결정 모형 중에 일단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배당 평가 모형에서 PER을 알면 이렇게 역수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산, 자본 자산 결정 모형 캠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시장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가중평균 방식입니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 보통일 때, 불황일 때 수익률이 그 배당률이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미래 경기 호황일 확률은 20%, 보통일 60%, 불황일 확률은 20%. 그래서 이거를 전부 가중평균을 내면은 이게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스피 변동률 대비 A사 변동률인데 이게 주식 베타인데요. 그럼 이 주식 베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빨간색이 코스피 변동률이고 이게 이제 주식 A 업종의 변동률인데 요거 이 B가 어떻게 보면 주식 베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본 자산 결정 모형은 이제 다 나왔죠. 시장 기대 수익률은 앞에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했고 그 다음 주식 베타 나오고 무위험 이자율은 국채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자기 자본 비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순영업이익에서 에비타에다가 가중평균 자본을 빼는데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 중에 이것의 그 KD와 KE의 그 가중평균을 하는데 KE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 베타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이걸 어디서 찾느냐?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증권 사이트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증권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베타라고 이거 시장 대비 해가지고 변동률이 있어요. 지금 2.12158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분의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변동률을 보통은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전체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쓰고 시그마 1 이게 이제 코스피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식의 표준 편차는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 코리아 내가 시그마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지금 무위험 이자율은 우리가 네이버에 증권 사이트 가면 이 무위험 이자율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 국채, 국고채 여기 보면 요게 무위험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합해서 우리가 자본 자산 결정 모형 캠프에 의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보니까 국채 3년치 하면 2008일 나오고요. 여기 보면 2008일, 2008일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 해당 업종의 가중평균 해가지고 평균 수익률 8%. 그 다음에 코스피 변동률은 주식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죠. 0.8.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0.069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PER을 가지고 청군 사이트 들어가면 PER 나오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K를 또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걸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음. 이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DCF 방식을 적용한 EV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법 EVA, 이거는 Economic Value Added D인데,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차감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우리 에비타에다가, 그죠? 에비타, 순영업이익에다가 세금만 뺀 거죠. 그러면 나온 거고, 거기다가 자본 비용하고 투입 자본을 이렇게 해서 빼면은 이게 에비타인데 그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거를 전체를 DCF 방식으로 해가 NPV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연도가 이렇게 N 연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EV 방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세후 영업 이익에다가 이제 K0에다가 투하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초기 투자비가 100만 원이고 영업과 관련된 투하 자본이 150만 원이다. 이게 투하 자본이죠. 투하 자본 요게 150만 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월에 시작의 2025년 세전 영업이익이 연 16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세전 영업이익이 뭐냐면 순 영업이익이죠.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1년 후가 160만 원, 0은 이제 당해 연도.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저희가 2025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법인세가 연 30만 원이다. 세율로 안 하고 그냥 연 30만 원이 이렇게 픽스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은행금리가 10%다. 그리고 자본 비용이 20%로 예상할 때 사업 가치는, 자, 여기 아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서 그 자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그냥 요 자본 비용도 그냥 픽스가 되면 그 투하 자본에 그 처음 시작할 때 투자하는 자본이죠. 그렇게 투하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업과 관련된, 그냥 뭐 투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영업과 관련된 투하 자본의 비용,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 세후 영업이익으로 뺀 것이 EVA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후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세금을 뺀 거. 여기다가 요것을 NPV로 이제 하니까, 아까 NPV가 금리가 연금리 10%니까 1.1을 빼면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DCF 방식으로, 여기 DCF 방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그 태블릿 보드 이런 걸 쓰니까 되게 편하네요. 이렇게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부 다 합하면은 이게 EV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초기 투자금이 100만 원이니까 요거를 빼주면 실제로 기업 가치는 378만 9천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EVA 방식은 특징은 이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투하 자본의 자본 비용,
곱한 것을 빼주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시로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총 세 가지 평가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초기 투자비가 100만 원이고 뭐 투하 자본이 150만 원이고 세후 영업이익이 이 정도다. 그런데 은행 금리가 이렇게 나왔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NPV로 하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그 계산했던 걸 그대로 앞에 했던 예시들을 전부 이제 이렇게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NOI 방식으로 했을 때가 가장 비용 기업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NPV 방식을 하든 EVA 방식을 하든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한 5년 후로 갖고 이렇게 6년 후 이렇게 임의로 우리가 한 사업 개시 연도부터 6년 뭐 이 정도로 그냥 픽스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한대로 한 10년, 20년 한다고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NOI 방식이 더 리저너블한데 근데 우리가 사업을 실제로 하다 보면 5년 이상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세 개의 평균을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간 절충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해서 그것의 평균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